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형님, 이번에만 이 동생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또 무슨 일이더냐? 돈이라면 저번에 빌려갔지 않았느냐? 아이고 형님, 제가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동생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루는 동생 양칠복이 찾아와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칠복은 어려서부터 방탕하여 손에 돈이 들어오면 술과 여색에 빠져 흥청망청하였고 끝내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괘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칠복은 형에게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갑부 양칠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입니다. 달래촌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헌데 그곳에서 일하는 역군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새로운 쇠리시설을 짓는다고 하더이다. 물길이 열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하니 지금 사두기만 하면 형님 재산이 몇 곱절로 불어날 게 분명합니다. 또 그놈의 돈 타령이냐? 입만 열면 이익이니 땅이니 하니 내 놈은 언제 정신을 차릴 셈이냐? 형님, 돈이다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시설이 들어서면 농사가 몇 배로 잘 될 것이고 가뭄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 푼 더 벌면 형님도 좋고 아랫사람들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칠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길이 트이면 가뭄이 줄고 농사도 잘 될 터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자세히 알아보아야겠구나. 형님,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땅 주인도 팔 생각이 있다더이다. 지금은 헐값이니 이때 놓치면 더 큰 돈이 들 겁니다. 이건 역군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오냐? 이번엔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가 말하는 그 땅과 계획, 내가 믿고 맡겨도 될 일이냐?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번만은 진심입니다. 이 동생이 이번 기회에 꼭 사람 구실을 해보겠습니다. 동생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빛으로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제나 철없던 그놈이 웬일로 진심을 담은 듯 보였습니다. 양칠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동생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칠득은 또다시 헛된 짓거리에 돈을 쓴 것이겠거니 하고 체념하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은 동생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갑부 양칠득은 그날 상단의 출고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수레가 줄지어 서 있고 상인들과 하인들이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칠득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차분히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양칠득, 그대는 어명을 받들라. 당장 관하로 가서 그 죄를 해명하라. 죄인이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설명부터 하시오. 내 이름으로 땅을 속여 팔고 관의 재물을 빼돌렸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관하에서 직접 해명하라.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망발이오? 내 이름이 적힌 문서와 증거가 이미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이 모두 너를 지목하고 있다. 당장 밖으로 나오라. 포졸들은 기세등등하게 칠득을 결박해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길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양어른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다는겨? 사기를 치셨다자녀.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래. 에이, 아직 진상도 안 밝혀졌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겨? 허나 사람 이름 모를 일이여. 부자라 해도 뒤가 구린 법이지. 양칠득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에게 신세를 졌던 자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등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를 끌고 간 포졸들은 관하로 들어서며
관찰사 앞에 세웠습니다. 관찰사는 매서운 눈빛으로 칠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칠득, 그대가 사람들을 속이고 땅 문서를 위조하여 부당한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 증거와 진술이 모두 그대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엇라 해명하겠는가? 대감나리, 땅 문서 위조라니.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옵니다. 모든 일은 제 동생 칠복이 꾸민 것이옵니다. 저는 다만 그 말을 믿고 돈을 내어 주었을 뿐이옵니다. 네 동생이 이를 꾸몄다 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행방이 묘연하옵니다. 허나 동생을 바로잡지 못한 제 불찰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사옵니다. 칠득은 아는 바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관찰사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여기까지 와서 발뺌을 하느냐? 그것도 자리에 없는 동생을 핑계 삼아. 아니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거래 문서에 찍힌 이름이 분명 내 놈이거늘.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탐한 자에게 무슨 말씀이 통하겠느냐? 관찰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책상을 콱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칠득, 그대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형틀에 묶어 태형백대를 시행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득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곧 장정이 곤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첫 곤장이 허벅지를 내리치자 칠득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으나 열대가 채되기 전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튀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형이 끝났을 때 칠득은 더 이상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는 터지고 허벅지엔 피가 번졌으며 그 많던 재산은 하루아침에 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칠득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다친 다리는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썩어 들어가 끝내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참담한 진실이었습니다. 동생 칠복이 말한 그 땅은 이미 남의 소유였고 모든 거래는 거짓이었습니다. 칠복은 형의 재산을 미끼로 사기를 쳤고 그 죄는 고스란히 칠득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핏줄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훨씬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칠득은 그날 이후 반쯤 넋이 나간 채 다리를 절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득의 머리와 수염은 희끗희끗 세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절름발이 거지가 되어 저작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눈빛은 흐리고 옷은 누더기로 변했으며 하루 걸러 이틀, 3일 만에 겨우 얻어먹는 찬밥 한 덩이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삼켰고 없으면 냄새나는 웅덩이 옆에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득은 배를 움켜쥐고 어느 대감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드나들던 부잣집들과 다르지 않은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이끌린 그는 부끄러움도 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더니 머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듯 칠득을 위아래로 훑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으리,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뭐든 좋으니 찬밥 한 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사옵니다요. 오냐, 그래. 내 뭐라도 하나 가지고 나오마.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숙이며 거듭절을 하였습니다. 머슴은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양동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칠득은 혹여 그 안에 밥이 가득 차 있을까 기대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머슴은 아무 말 없이 그 양동이를 번쩍 들어 칠득에게 내리부었습니다.
퍽하고 쏟아진 것은 밥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똥물이었습니다. 순간 칠득은 온몸이 젖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똥물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렸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습니다. 이거지 자식이 어디 와서 구걸질이야. 썩 꺼져라, 이 더러운 놈아. 머슴은 욕설을 퍼붓고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칠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절뚝이며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발자국은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쓸쓸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절뚝이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대문 안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서 보세요. 맑고 단정한 음성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칠득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에서 나온 이는 고운 비단옷을 걸친 젊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 칠득 앞에 서더니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 큰 무례를 저질렀군요. 부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마님, 정대감 나으리께서 이를 아시면 경을 치실 것이옵니다요. 어서 이분을 안으로 모시고 몸을 씻기고 따뜻한 밥을 대접하거라. 머슴은 겁에 질린 얼굴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칠득은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새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사내의 흔적은 사라지고 초라하지만 깨끗해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상위에는 정갈한 밥과 찬거리가 놓였습니다. 칠득은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격식을 차려 수저를 들었겠지만 이제는 체면 따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 한 술에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칠득은 숨을 돌리며 방안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으리으리한 대감집이었으나 자세히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기둥에는 금이가 있고 마루는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찢어진 장지문에는 덧댄 종이가 보였습니다. 가구들은 닳고 부엌 부뚜막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한때 잘나던 집안이었으나 지금은 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마님의 따뜻한 마음은 허물어진 집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칠득은 그 마음에 큰 감사를 느꼈지요. 칠득은 수련마님이 있는 방 앞으로 가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까딱하면 이 늙은이가 길에서 굶어 죽을 뻔하였사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사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내어드린 것이 큰일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주신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요, 살아갈 힘이옵니다. 수련은 잠시 칠득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실 곳이 없다면 방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며칠이라도 편히 쉬다 가세요. 칠득은 고개를 저으며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마님, 아무리 제가 초라한 신세라 해도 염치는 있습니다. 그저 감사의 마음만 전하려 나왔을 뿐, 그 이상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으나 언행에는 품격이 남아 있었지요. 이에 수련마님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노인은 어쩐지 평범한 거지가 아닌 것 같았지요. 어르신 너무 사양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방을 하나 내드릴 테니 몸도 추스르고 천천히 가십시오. 마님은 하인들에게 광 근처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명했습니다. 칠득은 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친 바닥이었으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의 정이 있었습니다. 칠득의 눈가에 고마움과 한이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등잔불을 든 수련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이런 창고에서 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마님,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 이미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라니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칠득은 천천히 허리를 세우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 말이 무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댁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듯 보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가 저녁을 먹으며 살펴보았습니다. 찬장에는 귀한 그릇이 사라졌고, 하인들은 낡은 물건을 손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연기 또한 옛집답지 않게 옅었지요. 그리고 대감 어른의 초조한 기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판을 굴러본 제 눈으로 보건대 집안 살림이 기울고 있는 듯하옵니다. 수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은 마치 오랜 상인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사실 남편 대감께서 지인과 어떤 거래를 꾸미기 시작한 뒤로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수련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사정을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의 친구는 몇 해 전부터 새로운 땅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땅 개발이 완료되면 고을의 상권과 농경지가 활발해져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득한 거지요. 정대감은 친구의 말에 주저없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고, 이후 그 친구는 경작지 구입을 명목으로 여러 땅을 정대감 명의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칠득은 낮게 탄식을 내었습니다. 이는 칠득의 동생이 사기를 쳤을 때와 완전히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대감은 현재 명백히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본 칠득은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지요. 대감 어른께서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분과 대감께서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함께 자란 소꿉친구라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신뢰하고 계십니다. 마님, 사람은 믿는 자에게서 속는 법이지요. 제가 비록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큰 상단을 거느리던 갑부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머슴으로 일하며 은혜를 갚는 동안 대감께서 당하고 계신 사기를 막을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마님, 제가 가진 것은 이 늙은 머리와 경험뿐입니다. 대감 어른과 집안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칠득이 그리 말하자 수련마님은 감사하다며 칠득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칠득은 정대감 댁에서 나이든 머슴으로 머물며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정대감과 친구의 거래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기를 막을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진행되고 있었고 정대감은 친구의 의도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작 늙은 절름발이 머슴이 어떻게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대감은 칠득과 마찬가지로 관청에 끌려갔습니다. 정대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증거는 모두 정대감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면 정대감의 친구는 이미 종적을 감춘 다음이었죠. 관아는 정대감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정대감은 결국 죄인으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련마님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대감 댁에 남겨진 채 빚더미에 앉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모두 정리된 후 빚쟁이들은 수련마님을 기방에 팔아 빚을 대신 갚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칠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한탄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음에도 수련마님을 돕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칠득은 결심을 했지요. 그동안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쌈지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칠득은 밤늦게 수련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가진 것이라곤 이 쌈지돈밖에 없습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어르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지금은 그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는 마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버티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마님은 칠득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돈을 거절하려 했지만 칠득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쌈지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디 꿋꿋이 견뎌주십시오. 반드시 마님을 구하고 말겠습니다. 칠득은 수련마님과의 약조를 가슴에 품고 정대감댁을 떠나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빈손과 남루한 옷뿐이었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그날 칠득은 수련마님에게 단순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덧입고 일어설 희망을 주었지요. 먼저 칠득은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지 생활을 하며 조선 곳곳을 돌아다녔던 경험은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 상권의 흐름, 물가의 변동 등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를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처음 칠득은 한 시골 장터에서 노점상으로 나섰습니다. 빌린 돈으로 값싼 품목, 예컨대 염색되지 않은 무명천이나 값싼 소금 몇 포대를 사들여 다른 고을로 옮겨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직접 장터를 돌았고 장터에서 만난 상인들과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익에도 만족하며 번 돈을 다시 물품에 투자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고된 길 위의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장사에 익숙해지며 칠득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상권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조업량이 많아지면 내륙에서는 생선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리 건어물을 들여와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한양 근처의 비단이 남쪽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사들여 먼 지방으로 운반했습니다. 다만 칠득은 고리대금을 멀리하고 정직한 거래로만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무렴 자신과 수련마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사기였지 않았습니까? 칠득의 이런 남다른 청렴결백한 태도로 상인들 사이에서 양씨의 말을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칠득은 상거래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자신의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상인들을 위주로 무리지었습니다. 이들에게 칠득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동시에 공정한 수익 분배를 약속했습니다. 항상 칠득은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벌어도 좋지만 함께 벌면 더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어. 남을 속이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속여서는 아니 돼요. 장사는 신뢰가 기본이요. 그거 좋구려. 그래, 우리가 항상 천대받은 이유가 뭔가? 새 치어로
남을 속여서 벗겨먹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지? 양심아리 옳소. 칠득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상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칠득의 신념과 정직함에 감복하여 그의 상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칠득은 양호상단, 바리성든라 불리며 점차 규모가 커져갔지요. 이윽고 조선 팔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아듣는 대형 상단이 되었습니다. 상단이 커지며 칠득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벗어나 생산과 유통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득은 먼저 밀가루와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분소와 제지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료 시절 쌓았던 인맥을 활용해 땅과 노동력을 확보했지요. 또한 수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백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역망을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았고 지역 상권을 존중하며 무리한 경쟁을 피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백성들의 호감을 샀고 관아에서도 칠득을 눈여겨볼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칠득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정에 중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칠득의 상단은 조선 곳곳의 농작물, 광물, 직물을 매매하며 번성했고 양호상단의 명성은 이웃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칠득은 결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상단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지요. 반면 수련마님은 기방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지요. 한때 대감집의 주인마님의 생활을 했던 수련마님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미천한 기생에 불과하였습니다. 취객들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놀이개 취급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권세를 휘두르는 관료, 심지어는 지방의 양반까지.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 수련마님에게 고약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부유한 상인이 술에 취한 채 기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자는 기생들을 무리하게 불러 모아 난장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웃어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련마님에게 눈길을 주더니 강제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손이 마님이었을 때의 손인가? 참 곱구나. 내가 한번 볼까? 나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선 예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련마님이 정중히 거절했지만 상인은 웃음으로 일축하며 더욱 무례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도취한 그는 억지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기생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마님이라던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니 참 꼴이 좋구나. 내가 너를 구해줄 수도 있어. 어때? 내 첩이라도 될래? 수련마님은 치욕에 눈물을 삼키며 몸을 비틀어 도망치려 했지만 상인은 기생들을 둘러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봐라, 이년은 아직도 옛버릇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자기가 마님인 줄 아는 것 같다. 어이구, 한심한 것. 상인은 그러면서 수련마님의 얼굴에 술을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수련마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삼켜야 할 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련마님의 단아한 외모와 고상한 태도는 기생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기방의 막기생 춘홍은 수련마님을 시기했습니다. 춘홍이는 언제나 자신이 기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자부했지만 수련마님이 온후로 손님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기방 생활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우리 같은 천한 몸들과 섞이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련마님은 갈등을 피하려 애썼지만 춘홍이와 그 패거리는 계속해서 수련마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춘홍이 일부러 술상을 뒤엎고는 수련마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마님, 손이 느려서 술상이 다 엎어졌네요. 여기, 이걸 치우시죠.
수련마님은 억울했지만 묵묵히 바닥을 치우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생들은 몰래 수련마님의 방에 몰려들어서 개인 물건을 빼앗아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고고한 마님께 어울리지 않네요. 그렇지요? 수련마님은 그런 것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생들의 질투와 악의는 점점 심해졌고 수련마님은 매일 밤마다 불안과 치욕에 시달렸습니다. 기방 주인 또한 수련마님을 혹독하게 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은 수련마님이 기방의 간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일같이 불러서 손님에게 접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수련마님은 병에 걸릴 정도로 무리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갚을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 게으름 피울 생각 말거라. 나으리,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기방 주인은 그리 말하는 수련마님의 뺨따기를 올려붙였습니다. 어이쿠, 한쪽 뺨만 붉으면 못나 보이겠구나. 내가 다른 쪽도 한 대 더 갈겨주마. 그렇게 수련마님은 다른 쪽 뺨도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기방 주인은 껄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양쪽 볼이 아주 보기 좋게 붓구나. 이 정도면 화장도 할 필요 없겠어. 알았으면 썩 나가서 손님이나 바꿔라. 그렇게 수련마님은 기방에서 매일같이 취객들의 희롱과 기생들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날 밤도 수련마님은 술시중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 수련마님의 유일한 위안이던 어머니의 유품, 작은 은목걸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생 춘홍과 패거리가 몰래 들어와 훔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수련마님은 완전히 무너져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수련마님을 위로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방 주인이 새로운 부유한 상인을 위해 특별히 수련마님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련마님은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주인은 가차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짜는 핑계대지 말거라. 이번에 오신 손님은 양호상단의 대방님이란 말이다.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수련마님은 눈물을 머금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화장이 잘 먹지 않을 정도로 수련마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수련마님을 질책하며 화장품을 집어던졌습니다. 내 꼴을 봐라. 그 꼬라지를 보면 술맛이 다 달아나겠다. 수련마님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치장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양호상단의 대방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이수련이라 하옵니다. 수련마님이 곱게 절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호상단의 대방은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눈빛을 지녔으며 마치 상인이 아니라 선비 같은 품격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련마님은 잔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나으리, 환영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떨리며 잔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수련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마님. 수련마님은 그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대방은 바로 거지 노인이었던 양칠득이었던 것입니다. 수련마님은 그만 깜짝 놀라서 따르던 술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신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절름발이 노인네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칠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련마님에게 깊게 절하였습니다. 수련마님은 이미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런 칠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칠득은 그런 마님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지요. 수련마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님 같은 분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칠득은 기방 주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기방 주인은 대방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에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이 기생의 기패를 내가 사겠다. 값이 얼마든 내가 치르리라. 주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양호 상단 대방의 위세를 감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칠득은 그 자리에서 많은 돈을 주고 기패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즉시 기패를 불 속에 던져버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님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순간도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칠득은 수련마님을 데리고 기방을 떠난 뒤 수련마님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듣고 아주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칠득은 양호 상단의 정보망을 이용해 기방 주인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캐내었지요. 먼저 기방 주인이 관청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뇌물을 조사하여 그 증거를 관아에 넘겼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를 벌였고 주인의 비리는 차곡차곡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 밝히고 나니 기방 주인이 저지른 죄는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몰래 밀거래를 하기도 하고 기방 일꾼들에게 제대로 품삯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있었지요. 또한 칠득은 주변의 상인들에게 기방과의 거래를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칠득의 신뢰를 받던 상인들은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기방은 필요한 물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방은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주인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관아에서 기방 주인을 체포하러 오던 날, 칠득은 수련마님과 함께 기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득은 주인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눈물을 값싼 돈으로 바꾼 업보가 결국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시오. 칠득의 엄숙한 선고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가야 했지요. 기방 주인이 끌려간 뒤 칠득은 수련마님을 정성껏 보살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칠득은 수련마님이 과거의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수련마님은 처음엔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지만 칠득의 진심 어린 위로와 헌신에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칠득은 수련마님을 위해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득은 연로하여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칠득은 마지막으로 수련마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마님, 제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수도 하였지만 그럭저럭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마님께 남기고 갑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어르신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칠득은 미소를 머금고 눈을 감으며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칠득의 유언에 따라 양호상단의 모든 재산은 수련마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수련마님은 칠득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수련마님은 칠득의 이름을 기리는 뜻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힘쓰며 많은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어르신,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분은 금전이 아니라 마음이었군요. 하늘은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따라 시리게 푸르렀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